교육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 자료는 뭐냐면 바실러스라는 미생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바실러스라는 것은 미생물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실러스라는 것도 작은 단위가 아니고 좀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포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서 나갑니다. 2kg짜리, 2리터짜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한 1리터 포장되어 있는데 2리터 정도 되면 이 정도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바실러스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뿌리 발육이라든지 작물의 생육을 향상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요. 이건 뭐냐면 아래쪽에 저기 사진이 있죠. 시험관 사진이 있습니다. 요걸 살펴보시면 왼쪽, 오른쪽 뿌리 길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왼쪽의 뿌리 길이가 훨씬 길 겁니다. 오른쪽보다는요. 그래서 이 미생물은 우리가 식물 호르몬 중에 생장을 촉진시키는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오옥신을 만들어내고 그거 식물이 만드는 걸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뿌리 생육을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작물을 튼튼하게 하고 내병성을 좋게 만듭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이 미생물들은 보통 항생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항생물질들은 뭐냐면 다른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건 이제 항생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실러스는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항생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얘는 좀 특별하게 많이 만들어내요. 다른 애들보다 특별히 좀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식물에게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식물에 있어서 병이 걸리는 경우가 크게 그냥 나누자면 벌레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진딧물병에 송충이 같은 이런 애벌레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와서 이제 병이 드는 경우가 있고 병이라기보다는 피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생물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고추 탄저병, 그게 곰팡이가 와서 고추에 병이 드는 거거든요. 요즘에 많이 언론에 나오는 건 이제 사과에 이제 가수 화상병 해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꺼멓게 바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도 곰팡이에 의해서 이렇게 질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얘가 만들어내는 항생물질이 그 병원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에게 병이 드는 걸 조금 예방을 해주고 병이 걸리더라도 확산되는 걸 조금 지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시드름병, 고추 탄저병, 균핵병, 뿌리 썩은 병, 토마토 탄저병 이런 여러 가지 병원균들에게 있어서 이 바실러스가 만들어내는 항생물질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내병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 보시면 적용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농촌진흥청 자료로 제가 추려온 건데요. 여기 있는 5가지 말고도 다른 작물에게도 통용이 되는 거고요. 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2가지입니다. 종자를 침지했다가 발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반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경우. 근데 종자를 침지하는 경우는 용기에다가 일정 시간 담궜다가 끄집어내고 어떤 경우는 이걸 건조시켰다가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 좀 번거로우니까 효과는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작물을 이렇게 심으시고 물 줄 때 한 번씩 희석해서 주시는 게 간편합니다.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희석해서 쓰는데 물 100리터에 요거 1리터 넣으시면 돼요. 그럼 100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면은 저기 20리터 말통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저기 분무기 같은 그런 장비들도 보통 20리터를 있는데 거기는 20리터 물 담으시고 요거는 200배니까 200cc를 넣으면 돼요. 400cc를 넣으면 돼요. 아니 100배 100배 희석하니까 20리터 말통에 20리터 담으시고 물을 요거는 200cc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200cc는 계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중에 커피 자판기 같은 그 종이컵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략 한 180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 컵 정도 부으시면은 대략 1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실 때는 20리터 말통에 물 20리터 담으시고 요 바실러스는 종이컵 한 컵 부어서 섞어서 뿌리시면 돼요. 그러면 작물이 잘 자란다든지 아니면 내병성을 좀 복제해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는 횟수는 EM도 마찬가지지만 주 1회 내지는 10일에 한 번 이 정도 주시면 됩니다. 좋다고 해서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주는 거나 한 번 주는 거나 효과는 같습니다.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일에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신 분은 저희들이 바실러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용어가 낯서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비닐 포장된 거 달라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드릴 거예요. EM이나 액기는 말통으로 이렇게 채워드리거든요. 근데 바실러스는 이렇게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포장된 거 달라면 알아서 챙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 플랫에도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거 제 전화번호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들이 생산하는 미생물은 3가지 종류입니다. 크게요. 독한 미생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놓은 미생물입니다. EM이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EM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사리 액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로 만든 말 그대로 액기는 액체 비료입니다. 그리고 단균 미생물. 요거는 한 종류의 미생물만 키워놓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바실러스라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는 바실러스로 한 종류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바실러스 외에도 광활성분열의 고추류, 슈도모나스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산하면서 보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바실러스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다른 것도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데요. 현재로서는 요거 바실러스 한 종류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생산량이 모자라요. 1년에 총 생산할 수 있는 게 한 30톤, 32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EM 같은 경우는 한 500톤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500톤, 600톤까지. 그래서 이건 공급이 충분한데 액비는 공급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경제 등록되신 분들한테만 10리터 드릴 때도 있고, 다른 분들은 못 드릴 때도 있고, 못 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조례로 운영하는데 교육을 한번 받으셔야지만이 등록해서 이렇게 대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은 한 번만 들으시면 되고요. 교육 듣고 나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 시간 내보시면 저희들이 대조를 해드립니다. 근데 오시면서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보시면 모니터가 2개 있는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대면 금주기라 해서 오셔서 지금 오늘 등록을 하시면요. 선생님들 저기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있죠. 010을 뺀 나머지 8자리를 아이디 횟수도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셔서 밑에서 이제 시작 버튼 누르시고 010 빼고 순서대로 쭉 누르시면 아이디 비밀번호가 입력이 돼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 오른쪽에 공급 시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공급 시작 버튼 누르면 핏하고 압력 소리가 나요. 그러면 통을 대놓으시고 밑에 보면 밸브가 있거든요. 밸브를 위쪽으로 90도로 급하게 꺾으면 앞으로 확 쏟아지니까 한 45도 정도 싹 올리면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m 단위로 끊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10m가 딱 나오면 그대로 끊깁니다. 그러면 저 밸브를 내리시고
내리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나가기 문 누르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그거로 받아가 버리니까 다 끝나면 나가기 누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24시간 계속 가동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게 되는데 언제든지 오셔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장 국민들께는 무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장에 거주 안 하시더라도 기장에서 농사를 지으시면 저희들이 관련수를 확인하는 데 이제 무상으로 공급해드리고요. 학교라든지 유치원 단체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해드립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시면 리터당 500원씩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원래는 개인 구매가 원칙이지만 기장 국민들께는 저희가 배부 용기를 필요한해서 무상으로 드려요. 근데 이 이제 구매하시는 경우는 용기도 따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미생물은 아주 작은 생명체입니다. 보통 0.1mm 이하의 크기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많은 미생물들은 1마이크로미터에서 한 5마이크로미터 사이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마이크로 단위는요, 1cm를 10조각 나누면 1mm죠, 그죠? 그거를 다시 1000조각 나누면 1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1에서 5마이크로 정도는 아주 작은 생물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효모라든지 키스트 하는 이런 것들은 한 3에서 5마이크로 좀 큰 건 한 7마이크로미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바이러스 세균 분류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요즘에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많이 조금 들으셨을 거고, 세균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대장균이라든지 식중독균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균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박테리아라고 우리가 주로 부르는 게 또 세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류는 뭐냐면 곰팡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주로 드시는 것 중에 버섯 있죠. 버섯도 학술적으로는 이 빌류 미생물로 들어갑니다. 조류 원생풀이는 크게 알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미생물이 엄청 많이 존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한번 그 표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공기 중에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1000마리, 10,000마리 정도 있고요. 턱 속에는 1g당 1000만 마리에서 한 10억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삽으로 이렇게 흙을 딱 하면 거기는 수천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흔히 있고 사람 몸속에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큰 창자 속에는 밀리리터니까 1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적게는 1000마리, 많게는 한 1조 마리 정도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 몸에 있는 미생물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사람 세포수가 10조, 20조, 10조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건데요. 그것보다 사람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미생물이 몸 속에, 몸 바깥에만 붙어있는 미생물이 10배는 좀 많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사람에게 이렇게 붙어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생물을 알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질병을 떠올리시면 미생물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의 질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 같은 경우. 식중독도 음식이 상하는데 거기에 미생물이 자라면서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설사를 한다든지 뭐 장애 탈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내연모기가 와서 이제 내연 질병 일으키잖아요. 이제 내수종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기가 이제 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모기가 옮기는 미생물에 의해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산에 우리 여름에 가시다 보면은 탈에 막 풀이 베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나다 보면 이게 가렵고 염증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풀독이라 그러고 풀에 독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풀에 독이 있는 게 아니고요. 포도상 부분이라는 미생물이 상처에 감염이 돼서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엄청 많으면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 거지만 다행히도 한 5% 정도 같으면 안 됩니다. 안 좋은 분들은 거꾸로 좋은 애들도 한 5% 정도 같으면 안 돼요. 나머지 90%들은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 왔다 갔다 거리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좋은 애들이 나쁜 애들보다 뭐 조금 많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쪽이 힘이 세거나 해서 가서 비슷한 활동을 합니다. 그럼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거꾸로 이쪽으로 가서 활동을 해버리면 환경이 조금씩 나빠집니다. 결국은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M을 쓰는 이유는 우리 주변 생태계 속에서 좋은 미생물들을 조금이라도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이 전체적인 미생물들이 좋은 쪽을 활동하게끔 이끌어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 EM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EM을 쓰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 미생물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유용 미생물 EM이라고 그러죠, 그죠? EM이랑 유용 미생물이랑 같은 말입니다. 요거를 영어로 바꾼 게 EM입니다. 앞쪽에 여기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E와 M을 따가지고 E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미생물들만 골라서 배양해 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유용 미생물을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주로 많이 언급하는 게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보초균이 대표적인菌종입니다. 효모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빵 만들 때 이스트 넣죠, 그죠? 술 만들 때 이스트 넣죠. 효모를 넣죠, 그죠? 그리고 효모랑 똑같은 효모가 저희들 EM 속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은 우리 요구르트에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전에 잘 익은 김치 같은 경우에 이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큼한 맛을 내는 게 이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젖산이 이제 시큼한 맛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산균이고요. 그 다음에 고추균은 뭐냐면 우리 된장, 청국장 거기에 청국장 만드는 균입니다. 된장 만드는 균입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균은요. 고초균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마르크균이라는 그런 뜻이고 볏집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광합성균은 세균이 광합성을 합니다.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그렇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 되잖아요. 얘는 햇빛만 있고 있으면 얘들은 광합성을 하면서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로 수생 환경에서 많이 살아가는 애들인데 좀 약해요, 성질이. 그래서 이 네 종류를 같이 키워놓으면 얘는 거의 다 죽어버리고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얘 유산균이고 그 다음 효모균이고 고초균이고 그런데 얘는 잘 안 보여요. 좀 약하면. 불가사리의 끼는요, 저희들이 바다에 나는 불가사리를 가지고 이 EM들과 섞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시키는 기간은 대략 한 달에서 2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조금 안 되면 냄새가 되게 독해요. 이거는 이제 비료에 상당히 영양소가 되는 NPK도 있지만 그 외에도 칼슘이라든지 미네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뼈대를 조직을 형성하는 데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조직이 탄탄해지기도 하고요. 또는 과육이 조금 껍질이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보존 저장성이 좀 길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500대에서 1000대 정도 희석해서 쓰시면 되고요. 얘가 단점이 냄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단백질 성분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암모니아들이 필히 발생을 합니다. 우리 홍어 떠올려보세요. 홍어 냄새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불가사리 이것도 발효를 시켜놓으면 불가사리 단백질 성분들이 이렇게 잘려지면서 암모니아가 발생해가지고 썩는 냄새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광합성균을 배양해서 따로 투입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 광합성균 냄새 제거하는데 조금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액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냄새가 얼마나 심하냐면
원액을 이제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달아놓으면 새들이 왔다가 도망갈 정도로 냄새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희석해서 쓰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원액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요. 우리가 미생물은 어떤 능력들을 우리가 활용하냐면요. 분해하는 능력,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 다음에 항생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분해하는 능력은 뭐냐면 유기물질들을 잘게 잘라내는 그런 능력들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뭐 입으로 먹든 칼을 써서 먹든 음식을 먹는데 미생물들은 사람으로 치면 입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피부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속에서 우리가 효소라고 부르는 그 효소들을 몸 바깥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럼 그 효소가 외부에서 유기물질들을 잘게 잘라줍니다. 그럼 그 잘게 잘라진 것들은 흡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흡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분해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먹었으면 이제 배설을 해야 되겠죠. 사람으로 치면 뭐 화장실에 있는 그거겠지만 미생물이 만드느냐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담이 될 수도 있고 단백질 성분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기물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들도 서로 어울리는 미생물들이 있고 서로 싸우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서로 싫어하는 경우는 사람들은 뭐 총이든 칼이든 주먹이든 쓰겠지만 쟤네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몸속에서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몸 바깥으로 배출해내요. 그거는 어떤 성질을 지니냐면 다른 미생물들한테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항생물질 또는 항균물질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 기본적으로 우리가 EM은 어디에 쓰냐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작물, 식물 키우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로 냄새 제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소. 이런 용도로 주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처음 요거 제가 바실러스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물질들은 이제 다른 미생물들을, 병원성 미생물들을 죽이는 데 우리가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해하고 이런 능력들은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는 냄새 성분들을 잘라서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질들이 발효와 부패를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부르는데요. 사실은 발효나 부패나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 바뀌냐 나쁜 쪽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거고요. 반드시 여기는 미생물이 들어가야지만이 여러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완전 미생물이 한 마리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밀봉을 딱 해놓으면 이 음식물이 얼마 가서 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100년이 가도 안 상합니다. 1000년이 가도 안 상합니다. 물론 햇빛이라든지 이거 만약에 예를 든다면 색이 바른다든지 그거는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어날 수 있지만 부패되어 가는 과정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늘 가지고 구멍을 탁 뚫어버리면 그쪽으로 미생물이 들어가서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미생물이 있어야지만이 꼭 진행이 되는 거고요. 부패균들은 주로 산화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유효미생물들은 주로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산화물질, 항산화 물질들은 어떤 의미냐면요. 산소와 결합을 촉진시키는 물질입니다. 산소와 결합을 막아주는 물질이고요. 쇠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요. 쇠가 철이죠, 그죠? 쇠가 오래되면 녹이 슬죠. 녹은 산화철입니다.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되어서 산화철로 바뀝니다. 그거는 또 쉽게 말하면 녹이 슬거든요. 그러면 산화물질은 뭐냐면 이 철이 산소와 결합되는 걸 빨리 촉진시켜줍니다. 그러면 녹이 빨리 슬겠죠. 거꾸로 항산화물질은 항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소와 결합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화철 형성이 덜 되겠죠. 그러니까 녹이 덜 쓰게 되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보면 일반 수돗물이고 EM이나 sulfur 수돗물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정도인지를 보는 건데요. 이거는 좀 많이 내려 잡고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곰팡이가 막 피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부패가 빨리 진행되고 EM이 들어가면 부패가 좀 덜 진행
항생물질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쪽에 허옇게 미생물입니다. 독하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색깔입니다. 근데 균을 키우면 이런 식으로 막 덮여갑니다. 이게 이제 임산의 뿔을 썩게 만드는 곰팡이입니다. 근데 가다가 진행이 안 되죠, 그죠? 가다가 이 경계면에서 스톱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경계면에는 이 미생물들이 죽어버리든지 실합이 되든지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 때문에 가다가 스톱되거든요. 이 미생물이 아까 말씀드린 바실러스 균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자면 얘가 만들어내는 항생 물질들 때문에 이 곰팡이 병원성균이 가다가 스톱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제 식물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액은 농업축산 가정, 건축, 수질, 퇴비 여러 방면을 쓸 수가 있는데요. 농업축산 가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농업에서는 이 액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요. 자, 첫 번째,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토양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 생장 촉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의 호르몬을 생성시켜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무기영양분을 가용한, 먹을 수 있게끔, 식물이 먹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잘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질도 잘게 잘라줘서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질소 고정이라는 것에서 작물에게, 식물에게 질소 공급을 해줍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박을 이따 많은 걸 주고 먹으라면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죠? 입이 그만큼 안 크잖아요. 그래서 칼 가지고 잘라줘야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데 우리가 잘 자라라고 뭐 퇴비 성분들을 아무리 많이 줘봐야 퇴비 성분들이 잘게 잘린 것도 있고 덩치 큰 것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흡수할 수 있는 거는 한 비율을 들자면 한 50 정도밖에 흡수를 못한다고 보면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이 잘 안 쪼개지는 거 덩치 큰 걸 잘게 잘라주니까 얘가 흡수할 수 있는 게 60, 70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영양분이 많아지니까 잘 자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소 고정이라고 해서 질소 공급을 해줍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질소가 꼭 필요합니다. 질소는 사람으로 치면 근육을 형성시키고요. 유전 물질 DNA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런 것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하게 되고요. 그럼 이 질소들을 우리들 식물들은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질소 비료를 주죠. 사람들은 어떻게 공급합니까? 두부, 콩, 이런 육류, 단백질을 드시면서 질소를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소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퍼센트 같습니까? 비율이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20.1%요. 그 다음에 질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5분의 4가 됩니다. 산소 1, 질소 4 그렇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79% 정도 되는데요. 78% 정도 되나? 이 많은 질소들을 호흡을 하면서 쓰면 되는데 100% 다 나가버립니다. 식물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용 미생물들 중에서는 이 질소를 이용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질소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질소를 호흡을 해서 질소 화합물로 바꿔줍니다. 그 바꿔주는 질소 화합물은 뿌리가 흡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질소 고정하는 미생물이 여기 많이 들어있으면 질소 비료 안 줘도 돼요. 알아서 질소 공급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뿌리옥 박테리아 들어보셨죠? 질소 고정이라는 의미는 공기 중에 빛의 상태를 질소 화합물로 바꿔주는, 딱 두드러매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아마 콩가식물에 많이 들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식물에게 뿌리에 혹이 생기다는 줄기에 혹이 생기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그죠? 사람으로 치면 암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콩가식물에서 뿌리옥 박테리아는 그 뿌리에 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식물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기는 질소를 공급해주고 이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가식물 같은 경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질소 보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해서 식물 생장,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쳐두고요. 요것만 보십시오.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반 수돗물에다가 그냥 양파 둔 겁니다. 이거는 EM하고 수돗물에 양파를 둔 거고요. 뿌리 이 밀도 차이랑 길이 차이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에다가 수돗물하고 EM만 섞어놔도 이런 식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식물 생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양을 개선시켜줍니다. 토양이 이런 단단한 흙 같으면 작물이 자라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공제의 형태로 바꿔주면 뿌리가 호흡, 산소 공급도 잘 받고 호흡도 잘 해가지고 잘 자랍니다. 물도 잘 빠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는 우리가 저기 빵을 떠올리시면 돼요. 밀가루 반죽에서 빵을 만들 때 반죽을 해서 그냥 바로 끄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겠죠. 근데 효모를 넣어서 숙성을 시키면 효모가 그 안에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 가스가 기공의 형태로 있다가 빵을 굽게 되면 말랑말랑해지죠. 스펀지처럼. 그런 형태를 흙 속에서 유생물이 합니다. 물론 단시간에 하지는 않아요. 긴 시간에 조금씩 바꿔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용미생물들은 이런 단단한 흙들을 이런 식의 좋은 흙으로 이렇게 개선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업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냄새 제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료용으로 많이 씁니다. 실제 지금 유산균하고 사료하고 섞어서 만들어 판매되고 있는 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유산균 드시잖아요. 유산균 드시는 게 왜 드십니까?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고 질병을 좀 맞춰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하면 질병 발병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가축들뿐만이 아니고 곤충들도 그렇습니다. 장내미생물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죠? 방송에서 가끔씩 나오잖아요. 장내미생물이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거는 비만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비만인 사람, 날씬한 사람, 장내미생물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에게 많은 장내미생물, 비만을 유발하는 장내미생물들을 뽑아서 날씬한 사람들, 빼짝 마른 사람들에 주입을 하면 이게 뚱뚱해져요. 거꾸로 날씬한 사람들을 뽑아서 비만인 사람 주면 날씬해져요. 그런 연구를 미국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내미생물이 건강을 이렇게 많이 좌우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 제거는요. 냄새 제거는 거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나 현장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도출을 했었지만 거의 한 98% 정도 냄새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냄새를 제거시키는 과정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만나면 냄새가 나요. 우리 암모니아 같은 그 화장실 냄새 있잖아요. 그게 수소와 질소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겁니다. 질소 하나에 수소 4개인가 막 그래서 거기에서 수소 하나가 탁 떨어지면 냄새가 안 나요. 수소 딱 붙으면 또 냄새가 나요. 미생물들은 이 결합을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안 나게끔 그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질 개선으로 이제 이렇게 개선을 시켜주고요. 저희들은 이제 흙봉을 만들어서 하천으로 뿌리 던지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요. 크게 화초 키우기, 냄새 제거, 청소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초 키우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농사하고 똑같죠, 그죠? 화분 자체가 작은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식물 농사에서 농업에 활용하는 거랑 똑같이 가정에서 화초 키우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냄새 제거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데 냄새 많이 나죠. 낮에는 계속 물을 쓰니까 좀 그렇고요. 저녁에 식사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EM을 종이컵 반컵 조금 양이 모자라
그 반컵에다 물도 반컵 해가지고 좀 양을 늘려서 이렇게 부어주시면, 아니면 냄새가 정말 심하다 그러면 그냥 원액 한 컵을 그냥 부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며칠 하다 보면 냄새가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망 같은 게 이렇게 올리면 끈적끈적 게 많죠. 그게 안 좋은 미생물 덩어리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시는데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변을 갖다 이제 자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아무리 우리가 세제가 좀 닦아도 냄새가 깨끗이 안 지거든요. 그럴 때 EM1이랑 세제 2 정도 섞어준다든지 해서, 아니면은 EM을 한 100배 내지는 한 500배 정도 희석하는 걸 스프레이를 한 번씩 뿌려주고 씻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냄새가 거짓말같이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소할 때, 설거지 하실 때 세제 2에다가 EM1 정도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처음부터 다 희석해버리면 오래 조금 지나면 상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조금씩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설거지 해주시면 포도독 소리가 날 겁니다. 특히 그거보다는 이렇게 세척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냄새 제거가 일단 잘 돼요. 물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저기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드시고 나면 접시 아무리 닦아도 비린내가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EM이랑 같이 들어가서 닦게 되면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미생물은 살아있어야지만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약이라든지 항생제를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농약 중에 균제들은 안 좋습니다. 충제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간섭이 조금 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특히 균제 같은 경우는 쓰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냥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면 돼요. 직사광선은 내리쬐고 뜨거운 곳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1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긴 좋고요. 3개월로 잡으면 3개월 지나서 이게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한 80%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8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항상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니까, 쓰다가 조금 남았다 그러면 주변에 냄새 나는데 하수 같은 데 그냥 버리시고 새 거 받아가셔서 가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사용해야 됩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좋아지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가야지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농약이 아니라서 벌레를 죽이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원액 같은 경우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좀 원액을, 냄새가 안 좋기 때문에 원액을 뿌리세요. 그런 경우는 파리라든지 이런 해충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죽이지는 않아도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바실러스라든지 EM 같은 경우는, EM 속의 보충균 같은 경우는 키팅, 우리 이 애벌레 같은 게 있죠. 애벌레 같은 껍질이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성분인데, 그거를 녹이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애벌레를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물에, 식물에 이렇게 뿌릴 때는 식물에게 이게 진하게 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축산업 하시는 분들 있을 때는 되게 많이 해충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질비로 공학성 효과가 더 좋고요. 드신다든지 인체에 바르고 이런 거는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져가시는 분들은 머리 감을 때도 쓰시고 무좀 치료한다고 쓰시고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드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작물에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냄새 제거, 청소 이런 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몇 배 해라, 몇 배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냄새가 좀 심하다, 안 좋다 그러면 좀 진하게 하셔도 되고요. 좀 연하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작물에게는, 식물에게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EM은 유기산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거 미생물들이. 그래서 거기는 산성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3.5까지 떨어져요. 강산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하게 줘버리면 작물들이 노랗게 타서 죽어버립니다. 500배로 한 이유는 500배를 하니까 pH가 중성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500배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0배, 200배에서 작물을 계속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작물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 네 번 계속 주게 되면은 작물들도 견디기 힘들어서 죽어버려요. 노랗게 타서 죽어버려요. 꼭 이거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 처리, 퇴비 제조, 토양물, 작물 생기기, 농업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종자 처리는 1000배 익숙해서 EM입니다. 이거는요. 아까 제가 이거는 100배라 그랬죠. EM은 이렇게 해서 500배로 합니다. 이 처리, 종자 처리 같은 걸 1000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퇴비 제조, 토양 만들기 100배 진하죠. 조건이 있습니다.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최소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해주시는 거지. 작물 자라고 있는데 이걸 한다고 100배 줘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생육기 때 어릴 때는 만약에 너무 어려가지고 좀 걱정된다 싶으면 한 1000배 하시면 되고요. 조금 자라면 500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일, 10일 간격으로 연면살포라든지 관조해 주시면 되고요. 축사에서는 이제 흥건하게 적도록 주일에 정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고요. 50배, 100배인데 어떤 경우는 원액 쓰시는 축산 농가도 계시고요. 1대1 물하고 1대1 섞어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생활 환경에서도 원액이든 300배든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벽 하얀 벽을 청소한다고 500배, 1대1 돼가지고 뿌려버리면 EM은 이렇거든요. 진합니다. 벽이 누렇게 되버리죠. 그런 경우는 500배, 1000배에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건 냄새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진하게 해서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희석을 해서 쓰는데요. EM은요. 기본적으로 희석은요. 우리가 물에 희석한다 치면 100배 희석한다 그러면 원론적으로는 물 99에 EM 1에 쓰는 게 100배 희석입니다. 그리고 50배 희석한다 그러면 물 49에 EM 1 이런 식으로 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하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100배 희석한다 그러면 무조건 물 100에 EM 1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00배 희석한다 그러면 물 200에 EM 1 1000배 한다 그러면 물 1000에 EM 1 500배 한다 그러면 물 500에 EM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컵은 100ml짜리인데 그냥 제가 나눠드린 거고요. 컵이 있어야지만이 쓰려고 하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컵 없어도 되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주잔이 50ml입니다. 소주잔요. 가정에 소주잔 많잖아요. 소주 한 병이 360이죠. 7잔 가죠. 대략 50 정도 됩니다. 자, 농사 지으실 때 우리 20리터 말통을 많이 쓰시잖아요. 20리터 말통에 500배면 얼마입니까? 40이죠. 소주잔 한 잔 가득 말고요. 한 8구 정도가 부어주시면 딱 맞습니다. 그죠? 딱 맞습니다. 그래서 20리터 말통에 20리터 물 채우시고 EM은 소주잔 한 컵, 액비도 소주잔 한 컵. 아까 이거는 제가 100배라고 그랬죠. 요거는 유리산을 안 만들어내서 산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100배입니다. 100배면 얼마입니까? 200이죠. 그죠? 200cc. 200cc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종이컵 한 컵이라고 했죠. 그래서 EM이나 액비나 요 바실러스는 같이 섞어서 쓰셔도 되고 따로따로 쓰셔도 되고 보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 같이 섞으실 때는요. 20리터 말통에 EM 소주잔 한 컵, 액비도 소주잔 한 컵, 바실러스는 종이컵 한 컵 섞어서 뿌리시면 돼요. 그리고 희석하게 되면 pH가 아까 7로 간다 그랬잖아요. 중성으로 가게 되면 이걸 오래 보관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미생물이 들어와서 번식을 해서 오염됩니다. 그래서 희석하실 때는 쓰기 전에 희석하시고 뿌리고 난 거는 주변에 냄새 나는데 버리시고 밭 주변에 이쁜 화초가 자라서 거기다 뿌려주세요.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이쁘다 그러면 거기다 뿌려주시고 남는 거는
냄새 나는데 하수구에 뭐 이런 데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액도요. 원액은 제가 냄새 나는데 뿌려도 되는데 식물액을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액도 쓰시다가 조금 남았는데 가지를 각각 막아 애교하시면 그냥 하수 같은 데 버리시고 새로 받아가시면 돼요. 특히나 또 저기 독해천에 있는 주변에 있으시면 냄새가 많이 안 돌는데 그러면 수시로 계속 날마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냄새가 훨씬 나아집니다. 물론 그게 다 커버지는 못할 거예요.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냄새 제거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바꾸신 분들은 1층으로 가셔서 제출하시고 또 받아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액비가 네. 제가 보긴 봤는데 냄새가 엄청 나던데요. 예. 그러면 EM 같은 경우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EM하고 냄새가 나더라도 예. 방향이 좀 다르죠. 근데 EM 같은 경우 그 냄새 나는 그걸로 만약에 세탁에 사용을 했다. 그럼 그 냄새가 배진 않나요? 그래서 이거를 세탁을 하실 때 원액을 막 부어가지고 세탁하지는 않잖아요. 네, 희석을.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막 100배든 뭐 한 300배든 이렇게 해서 하시면 그 냄새는 나요. 그리고 우리가 유산균이라든지 효모균도 배합하다 보면 특유의 냄새가 나요. 이게 어떤 분들은 괜찮고 어떤 분들은 안 좋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냄새들은 나중에 이걸 가만 두시면 아래쪽에 저기 청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균이 깔아져 있는 덩어리들이거든요. 그 덩어리들을 이렇게 만져다가 하면 냄새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균체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까지 냄새가 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 특유의 약간 알코올 향이 난다든지 약간 시큼한 향이 난다든지 그런 향이 나는 거고요. 액기 같은 경우는 왜 냄새가 독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백질 성분이 조직들이 분해가 되면서 아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나요. 그게 EM들이 이걸 갖다 그 냄새 제거하기까지는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냄새가 되게 안 좋고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액비 같은 경우는 일반 농약하고 이렇게 혼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액비는 우리가 미생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비료 성분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농약하고 혼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충제나 균제나 상관없이 예, 해도 상관없습니다. 되고 근데 EM은 EM은 조금 거리를 두셔야 되고요. 액비는 이거 1년을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2년을 두셔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만들고 나서 한 달, 두 달 정도 됐을 때는 그 안에 EM도 있고 여기 액비 성분도 있고 같이 섞여 있지만 그럴 때는 두 가지가 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6개월 지나고 하면은 비료 성분만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니까 목적이 말 그대로 비료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선생님 바실러스 같은 경우도 뭐 살균제나 살충제나 같이 혼용을 하면 바실러스는 균제하고는 가급적인 멀리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EM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EM하고는 섞이면 큰 그거는 있는데 또 혹시나 다른 균제 중에서도 항생물질만 뽑은 게 있을 거고 어떤 제품들은 저기 EM처럼 그런 성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어떤 작용하지는 액비 같은 경우는 저희 옆에서 하시는 분 뵈니까 제가 이제 받아다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액비 같은 경우는 항상 치시더라고요. 상관이 없나요? EM을 뿌리는 게 액비도 뭐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EM을 뿌리는 게 얘네들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은 온도, 그 다음에 수분, 그 다음에 영양분입니다. 낮이든 낮이든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산소가 있든 없든 그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산소가 있는 데서만 자라고 없는 데서만 자라고 있기는 있지만 없는 경우고요. 대부분은 물하고 온도하고 영양분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 한낮에 물 뿌리게 되면 더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미생물이 이렇게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침 낮은 이슬 있을 때, 그 다음에 저녁 낮은 이럴 때 뿌리면
조금 좋죠. 수분층까지 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뿌려주는데 매일 액비 같은 경우는 매일 해도 작물 액비 같은 경우 작물에게 매일 주는 거는 좀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하시는 그러면 이행은 한 일주일에 한 2번 연하게서 정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액기는 비료잖아요. 예. 네. 비료는 매일 주면 안 되죠. 아침 저녁으로 주면 안 되죠. 연하게 해서 만약에 매일 예를 하시는 들어서 연하게 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진하게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주는 데서 매일 주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어릴 때는 가급적이면 액비를 바로 주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까난 애기한테 몸에 좋다고 막 이상 다리는 좀 그런 거 그럼 씨앗 뿌리기 전에 예? 씨앗 뿌리기 전에 저걸 뿌려놓으면 괜찮은 거예요? 비료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가 토양 만들기를 한다든지 네네네. 그럴 때는 이제 미리 이렇게 이염이라든지 네. 비료 성분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알릴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는 그렇게 미리 뿌려가지고 일주일 정도? 적어도 이염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진하게 주지 않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예. 진하게 주는 경우는 적어도 한 달 정도 있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비료는요, 액비. 그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EM이나 EM 같은 경우도 아까 100대를 했잖아요. 100대를 했는데 다음 주에 심는데 100대로 착 뿌려놓고 심어버리면 안 좋아요. 그럼 한 달 전쯤. 그런 경우는 뭐한 400배는 500배는 해서 뿌려주면 일주일에 심어도 되고 뭐 내일 모레 심으면 상관은 없잖아요. 그죠? 진하게 했을 때는 그걸 지켜주셔야 됩니다. EM이나 액기나 그런 맥락 다른 질문 잘 보시고요. 바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